자, 대한민국 행정사 시험 합격이라는 거대한 바다로의 항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예비 행정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합격,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1, 2차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민법 해결사 박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예비 행정사 여러분, 여러분들 1차 민법 반드시 합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1차 시험 전부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해요. 괜찮으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저는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끝까지 응원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처음에 수강하시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가슴이 쿵덕쿵덕 뛰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험 기간이 솔직히 쉬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타이밍에 이 마음가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초심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초심을 자꾸 까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자, 이런 마음을 기억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들의 마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끝까지 합격의 환희로 바뀌는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자, 민법 총칙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해커스에서 뭐 다양한 자격 시험에서 민법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 원래는 2차 강의를 했습니다. 자, 2차에서 계약법 강의를 했는데, 자, 1차도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억지로 네, 한 건 아니고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해커스는요, 이제 해커스가 아니라 여러분 행정사 시험은요, 이제 민법은 그냥 박결로 종결이 될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교재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좀 진행될 건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지금 이 강의를 처음 수강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를 처음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강의 계획서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해커스에서는 1차 강의 전에 생기초 특강을 지금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생기초 특강을 단순하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친해지는 과정, 들으나 마나 하는 시간으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뭐 법률 용어 몇 개 설명해주고 화이팅! 자, 이런 시간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우리 행정사 수험생분들은 전부 다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정말 칼같이 쪼개고 또 쪼개서 시간을 억지로 내서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생기초 특강에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기본 마인드 세팅을 위한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민법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몇 회독 정도는 해야지 어렴풋이 머릿속에 남는 그런 내용들 있죠. 민법의 전체 구조라든지 민법을 해석할 때 열쇠처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거든요. 야, 강의가 길지 않아요. 한 3시간이 조금 안 됩니다. 그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 오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서 뭐 민법 진도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다가 조금 어려운 측면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셨을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전체 지도를 보면 기억이 확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도에서 강의를 찍었으니까요. 여러분 생기초 특강 반드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생기초 특강 먼저 보고 오실게요. 뿅! 자,
보고 오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보통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된다 하면서 민법 총칙에 대해서 조금 한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우리 시험은 자 1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1차 과목, 우리 세 과목이죠. 그 중에서 민법 총칙을 거의 처음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궁금하신 게 뭔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서칭을 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그렇죠, 바로 행정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 행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그리고 권리 의무 사실 증명, 결국엔 또 서류죠. 두, 인허가, 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률 전문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정사 시험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취득하실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결국에는 서류 작성 업무 등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시는 자격증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자격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굉장히 넓죠.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갑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그쵸?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다 둘이서 무슨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사법관계라고 했죠? 자, 생기초등강 듣고 오셨죠? 그쵸? 자, 사법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 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내가 물건 팔 때니까 너 하나 사줘. 자, 그러면 국가는 여기서 신경을 안 써요. 지네들끼리 사고 팔고 싸우고 찢고 복구하는 거에 국가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 대한 어떤 신청 업무, 즉 공법상의 업무라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을 공법행위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일이 복잡하게 돼요. 그쵸? 어떤 서류도 작성을 해야 되고 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 대신을 해줘, 대신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행정사예요. 자, 행정사가요, 여러분 국가기관에 가서 직접 창구에 가서요, 제가요 김갑동 씨 대리인으로는 행정사인데요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할까요? 대화를 뭘로 할까요? 그렇죠, 서류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보통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진정, 건의, 그리고 계약, 번역. 자, 요즘에는 인허가 많이 하시죠? 그리고 조사, 확인, 그리고 뭐 비자 업무 같은 것도 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라는 자격은요, 그냥 일반 국민, 일반 사인인 국민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서류로서 연결해준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자격증의 미래, 비전 이런 거 제가 설명하기 드리기보단 여러분들 훨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법률 전문 자격증은 꽤 많아요. 그냥 한번 읊어볼까요? 자,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또 뭐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뭐 관세사, 그리고 뭐 여기 행정사, 그래서 행정사 있고요. 감정평가사, 가맹거래사 등등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물론 있고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 자, 국가에서 갑자기 자격증을 뿅 주면 돈까지 갑자기 뿅 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뭐 영업을 하시라,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연륜,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전을 이 자격증에 녹여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사라는 자격증은 그 업무 범위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딱딱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의 비전을 녹일 수 있는 창구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행정사가 무슨 일로 팡 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개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사람, 여러분만 빼고요.
빨리 합격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행정사 시험 과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모든 법률 전문 자격증은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는요, 보통 다 객관식 과목이에요. 다 선택형 과목입니다. 자, 2차 과목은요, 대부분 다 서술형 과목이에요. 논술형 과목이에요. 물론 아닌 시험도 간혹 있긴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 2차 시험이 모두 객관식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시험들,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완전 시스템이 달라서 그거 정도는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술형 시험 문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1차 객관식이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대학을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차 과목은 교양 과목이에요. 적어도 행정사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업무를 하려면 이 정도 법적 소양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이렇게입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정확한 어떤 지식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대평가로 여러분께 물어보게 됩니다. 자, 평락 60점, 꽈락 40점으로 말이죠. 그리고 25문제에 75분, 즉 1분에 한 문제씩 바로 탁탁탁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요해요. 그런데 2차 과목이 이제 그러면 본 게임이죠. 1차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 여러분들께 이런 종이를 한 장씩 딱 나눠줍니다. 종이를 나눠주면 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과 을이 무엇을 하였다. 실제 사건과 비슷하죠. 그쵸? 이런 실제 사건이 여러분께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오. 정확히는 이 경우에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오. 자, 을이 과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제 도출해내는 과정을 이 답안지에 써내는 겁니다. 그게 2차 과목이죠. 1차랑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2차가 본 게임이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1차에 지금 민법 총칙 시간이니까요. 민법 총칙이 있어요. 우리 시험은요.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4인 간의 법률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와의 관계를 대리하거나 서류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1, 2차에 당연히 4인 간의 법률 관계인 민법 총칙과 민법 계약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읊어보았던 여러 가지 법률 전문 자격증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1차에 민법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시험이. 딱 하나, 세무사 정도만 민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 민법은 선택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민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민법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인가요? 그렇죠. 생기초 특강 보고 오셨으면 알겠지만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을 매개로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가와의 관계,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 형사 관계, 각종 행정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기반이 그렇죠. 민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법 다 알 필요는 없다. 민법 총론적인 파트만 알면 된다라고 해서 1차 과목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신 분 있으실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연도별로 이제 출원 인원이라고 그러죠. 응시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합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합격률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걸 가지고. 자, 2018년도에 201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이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응시자는 주황색이고요. 합격 인원은 저 보라색으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한번 응시자부터 보지요. 여러분 예상했듯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전에 2024년 지금으로 7년 전이에요. 7년 전 정도 생각하면 한 1000명 정도, 1500명 그 전에는 더 떠갔어요. 1500명 정도 응시를 했고 저 중에서 허수라고 하죠. 허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배 정도 는 5500명, 작년 기준입니다. 5535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합격 인원은 보통 얼마가 될까요? 지금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60점만 평균 넘으면 다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자, 점점 비례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0, 현재는 아니지, 작년 기준으로 2,501명 정도가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이 추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풀 꺾였는지 보지요. 자, 올해는요. 자, 출원 인원은 6,320명. 원래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아주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8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줄었다고 얘기는 못하죠. 자, 이제 6,300명이 넘었어요. 실제로 내년에는 진짜 700명이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행정사는요, 점점 인기가 많아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각종 법률 전문 자격증 앞에서 읊어드렸던 거 있죠? 거의 대부분 시험이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행정사가 조금 더 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럴까요? 행정사라는 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용성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행정사 자격증과 함께 시너지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도요, 나 권리금 계약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행정사 자격 취득하시고요. 뭐 다른 인허가 업무 같은 거를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이 아예 나 행정사 지금 자격증 딸래, 혹은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비자 업무에 나 전문적으로 나서고 싶어. 자, 이렇게 명백하고 조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지만 그냥 일단 따면 좋겠지 하면서 그 다음에 찾아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행정사 기준으로요. 또 우리 외국어 번역 행정사도 무시할 수는 없죠. 민법촌칙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적지만 여기에서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합격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가 올해는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이 모수가 모집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떤 통계적인 의미보다는 흐름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1차가 아니에요. 자, 1차 합격률이 많아지면 여러분한테 오히려 좋아요. 그쵸? 근데 문제가 쉬워서 1차 합격률이 높다, 혹은 문제가 어려서 1차 합격률이 낮다. 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1차 합격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렇죠. 2차 경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요 지금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번에 1차만 준비를 하는데요, 1차는 꼭 합격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쵸? 그런데 1차가 목표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볼 때 본 게임은 2차다, 1차는 가벼운 허들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세요. 허들입니다. 이걸 넘어서 본 게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격률 변동 추이를 잠깐 보면요. 자, 1차에서 합격률을 보면 이게 난이도인가? 아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논평해 드릴게요. 자, 합격률은 이렇게 돼요. 중간에 약간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출원 인원도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지금 6,000명이 넘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합격률도 이렇게 늘어나나요? 네, 합격률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번역은 뭐 모수가 작긴 하지만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네. 근데 일반 지금 행정사는 자, 40%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요. 올해 1차 시험 합격률도 약 40%가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년 동안 봤을 때는 우상향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양이다. 45% 찍었을 때 작년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허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9.8%,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합격률도 별로 안 돼. 이거는 19.8%, 1차가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지금보다 문제 난이도는 오히려 조금 낮았습니다. 1차 시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건 뭘까요? 네, 그냥 허수가 많아서 지금 행정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행정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지란 마인드.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도 합격률도 한꺼번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 그냥 한 달만 대충 공부해서 공부 합격할래. 자, 여러분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실제로 그런 말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소모임 같은 거라든지 공부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차 시험 보면 꼭 들어와요. 저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어떤 말인지. 야, 행정사 1차는 그냥 민법은 2주 정도 보고 행정학개론 베이스 있는 사람들은 한 3주 보면 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옛날 마인드입니다. 옛날 마인드고 그 사람은 진심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대체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올라오고 있다. 올해는 약간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행정학개론 때문입니다. 행정학개론이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1차 시험은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의 난이도가 좀 높거나 혹은 낮으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게 1차 합격률이에요. 1차 합격률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합격률에 속해서 합격할 수 있구나. 우린 절대평가예요. 우린 절대평가라고요. 1차 합격률을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이에요. 이게 최종 합격을 가르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차 시험의 응시자는요. 엄청 늘었죠? 네, 엄청 늘었습니다. 자, 7년 전에는 450명 정도 됐어요. 7년 전엔 450명 정도 되다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금 작년엔 2,300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이게 최신이에요. 최신입니다. 작년 2차니까요. 올해는 2차 시험이 아직 안 했죠. 2,300명 정도 보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이때는 합격률이 높았다 그랬죠.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자, 올해는 2,313명 정도. 유예생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합격률을 보면, 합격자를 보면 우린 시험은 항상 257명 거의 핏으로 딱 잡혀져 있어요. 257명.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늘어봤자 한 6명 정도. 자, 이게 여러 요인이 있는데 합격생의 전체를 늘릴 수도 있고요. 혹은 동점자 257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합격자 처리가 돼서 263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뽑히진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어요. 1차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313명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자, 이게 앞으로 엄청 늘진 않아요. 왜냐면 1차 시험 응시생이 엄청 늘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불합격하신 분들이 유예생으로 계속 진입이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되면 요게 조금 완만해질 거예요. 아무리 수험생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완만해질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것은 한 2,500에서 2,800명 사이 정도에서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쉽게 뚝 떨어질 일은 없다. 앞으로는. 자, 선생님 그럼 너무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 저거를 여러분 누구나 시험 준비를 해요. 똑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똑같은 얘기죠. 그쵸?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합격선에 일단 드시기만 돼요. 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도전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본 게임에서 20대 1 정도 되는 거 이겨낸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해야지 못하겠어. 이것만 봐도 주눅 들어. 못하겠어. 하시겠어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의 자격증의 가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1차 합격한다고 했지만요. 2차 강의 때는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2차 합격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는 강의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2차 강의 보시는 분 중에서 민법 최고 득점 분명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정도의 강의 퀄리티를 제공해드린다는 스스로의 자기 다짐이자 스스로 진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쵸?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차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주눅 들지 말자예요. 절대 주눅 들지 말자. 여러분은 263명 안에 포함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합격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격증 가치, 스스로 매긴 가치는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외국어 번역 행정사,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외국어 번역 행정사, 외번이죠. 외번 그 행정사를 조금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저는 무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외국어 번역 행정사도 지금 한 40명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합계 아마 한 300명 정도로 마칠 것 같아요. 나머지 3명은 누구죠? 회사.
회사 때문에 한 300명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합격률 변동추 2차를 보면요. 자,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1차랑은 달라요. 1차는 그 합격률이란 것은 당해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고 응시생들이 좀 쉽게 여기는 과목, 어렵게 여기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2차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인원이 많아지니까요. 뽑는 순서는 똑같은데 2차 응시 인원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10%대 정도 됐습니다. 자, 번역도요. 자, 이게 번역은 예전에 50%는 당연히 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30%까지 조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외국어 자격, 외국어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정도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민법 열심히 해서 나 합격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매번 좀 상대적으로 점수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점수 굉장히 잘 받으시는 분 많아요.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주요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올해는 아니고요. 작년 자료예요. 자, 비교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보자라는 의미로 12회 1차 주요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보는 거, 저 숫자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그 우리 수험에서의 숫자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수험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 자격증의 뭐 미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저는 만드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숫자를 좀 좋아해요. 근데 이거 하나씩 뭐 분석해보자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냥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대상 인원 저렇게 되는데 응시 인원 생각보다 적었죠? 자, 응시 인원이 애초에 빠져나갔어요. 애초에 예전에는 허수로 잡히시는 분들 있죠. 허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시험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못해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회사 일도 바쁘고 뭐 가사 일도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험상 한번 쳐보자라는 분들이 허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시험장에 안 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결시 인원 1,700명 준비됐고요. 자, 합격 인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합격률은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엔 44.6% 7%였다. 저는 이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보고자 한 거였어요. 자, 1차 과목에서는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이렇게 세 과목인데 자, 평균 점수 민법이 얼마예요? 세상에 59.64. 59.64. 자, 우리가 60점이면 합격하죠. 평균 60점이면 합격하고 40점이면 꽈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는데 59.64 정도 나왔다면 민법 총칙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나온다?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다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한다. 자, 누구나 열심히 한다. 두 번째, 어느 정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꽈락이 나지 않는다예요. 민총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열심히 한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학습의 양과 질이 보장되신 분들은 우리 시험이 떨어뜨리진 않는다. 억지로 떨어뜨리려고 해서 이상 요상한 문제를 내고요. 시험 범위를 넘나드는 정말 좀 미간이 찌푸려지는 그런 문제 내거나요. 아주 지저분한 고난이도 문제를 내거나요. 논점이 2개, 3개 있는 문제 안 내요. 깔끔하게 리딩 판례와 조문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OX로 나와요. 길이도 길지 않아요. 길이 길면 여러분 1분에 한 문제 못 풀어요. 그쵸?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꽈락률은 20% 정도가 됩니다. 선생님, 이걸 보면요.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꽈락률이 저렇게 되나요? 네, 어쩔 수 없이 허수가 끼어 있다. 특히 우리 시험은 허수가 꽤 많은 시험이에요.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보다는 병행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시험이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수가 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꽈락률이 약 20% 항상 요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다른 과목도요.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59점, 55점, 53점이었어요. 올해 시험 어땠나 봅시다. 13회 1차 올해 시험에는요. 역시 민법 총칙이 58점이었어요. 와,
큰 차이 없었죠. 올해 시험 문제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거든요. 작년 문제와 올해 시험이 상당히 쉬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꽈락률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응시 인원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저는 꽈락률이 굉장히 적을 줄 알았어요. 민법 총칙을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대형 커뮤니티에 시험 보자마자 가다만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쵸? 이름 누가 이거 올린지 모르고 올라가지고 제가 푼 거예요. 네. 제가 되게 빨리 올렸어요. 그냥 그날 끝나자마자. 자, 어쨌든 그 정도로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높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약간 지저분한 문제 한 문제 있었거든요. 올해 1번 문제. 1번 문제 한 문제 빼고는 그래도 할만했다. 그런데도 꽈락률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자, 이게 어떤 것을 방지할까요? 인원이 그렇죠. 늘고 있다. 행정사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근데 허수가 그만큼 조금 늘었어요. 근데 허수가 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나의 경쟁자가 적은 거 아니야? 아니죠. 그에 비교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자, 작년과 올해를 얘기했을 때 민법이 한 58점, 59점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안정적인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과목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학개론 봅시다. 46점이에요. 작년에 53점인데요. 46점으로 한 7점 정도 뚝 떨어졌어요. 문제가 갑자기 어렵게 나왔죠. 여러분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꽈락률이 28%까지 치솟았어요. 한 반에 한 20명 정도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20명 정도? 그쵸? 그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꽈락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행정학 개론이라는 시험은 이 안정적인 점수라기보다는 그 난이도를 조금 탑니다. 그런데 민법은요, 아무리 어려워봤자, 아무리 쉬워봤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민법 총칙은 그렇죠, 안정적인 점수를 보장하는 과목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행정학 개론의 천재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송상우 교수님보다 더 잘해요. 예를 들면. 자, 그래도 문제가 약간 이상하게 나오면 생각보다 점수가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전략 과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는 민법 총칙에서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70점 정도를 생각하세요. 70점에서 75점 정도를 목표로 그렇게 공부를 맞춰서 하면 점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보다 더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행정학개론 같은 경우에 난이도에 따라서 편차가 아무리 커서 내가 뭐 2년 연속 시험을 봤는데 작년보다 행정학개론이 10점이 적게 나오더라도 민법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에 너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법도 한 60점, 행정법도 한 65점, 민법도 한 62점, 64점, 64점, 60점 이렇게 계속 낮으면 행정학개론 평상시에 한 68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60점에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민법을 항상 안정적인 점수로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차의 수험 전략이다. 자, 이게 올해의 1차입니다. 이거 가지고 조금 무서우신가요? 주눅 들지 마세요.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아주 허수 혹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빼고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1차는 합격을 시켜주는 시험이다. 억지로 떨어뜨린 시험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총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수업이 끝나면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저기요, 민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1차 시험 직전에 한번 많이 물어봐요. 저희 이제 행정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도 저는 굉장히 강의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봐요. 자, 시험 보기 직전인데 민법 하면 뭐 떠오르나요? 했을 때 하는 내용들. 이거는 여러분 생기처 특강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뿅!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민법, 객관식 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절대평가다. 그리고 1차 시험이다. 자, 절대평가이자 1차다, 객관식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민법의 전문가가 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민법의 박사급으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건 민법의 특성에서 기인을 합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기초 특강에서 말씀드렸죠. 앞뒤 양옆 상하 좌우가 마구마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처음에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처음 보는 법률 용어가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그걸 당신들 이미 알고 있지라는 식으로 전제를 깔아놓고 책이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공부라는 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민법은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매매계약 알지, 임대차 계약 알지, 자 계약이 체결되면 권리 생기는 거 알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거 알지예요 다. 그러면 생기치트 강의 선생님 이런 거 걸러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자 매매계약은 저 뒤에 여러분 2차 과목에서 통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생기치트 강의에서 전 과목을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도 민법 총칙 내용 나올 텐데 맞아요. 이렇게 민법이란 것은 앞뒤양옆 상하좌우가 마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보실 때 처음에 조금 당황해요. 하지만 마인드를 조금 바꿔보세요. 내가 100% 이해해가지고 100% 이해를 기반으로 답을 정한다. 그게 첫 번째 스탠스. 자, 두 번째 스탠스. 내가 책을 반복해서 보면서 조금이라도 눈에 익힌 것을 바로바로 찍어내는 능력을 키운다. 후자예요. 그죠? 100% 이해를 하려면 민법 전범위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민법 전범위가 아니라고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위라고 하면 저 뒤에 내용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우리 민법은 요거만 보면 저 뒤에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100%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적용해서 판례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론을 여러분 눈에 발라야 됩니다. 그건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1차 시험이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시험이에요. 여기가 골. 그런데 그냥 제가 예시로 드는 거예요. 2차 시험은 등산이에요. 등산을 잘하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1차 시험은 단거리 달리기, 허들 달리기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1차를 열심히 공부해야지. 나는 1차만큼 합격하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하고 러닝하고 자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웨이트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달리기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 허들 넘었습니다. 갑자기 등산이 나왔네요. 등산에 필요한 근육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등산 키워야 되지.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공부 방법일까요? 아니죠. 자, 1차는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에요. 본 게임은 2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는 2차를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 위주로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1차는요. 시험 기출, 지문, 판례, 조문을 위주로 조금은 기능적으로 눈에 바르는 연습.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르는 것을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암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싶어서 제가 이래요. 조금은 암기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암기는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쭉 그냥 외우는 거라기보다는 그 결론을 아는 거예요. 결론만 딱딱 골라내는 거 내는 겁니다. 자, 이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잔소리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첫날이니까요. 진도 빨리 나가고 싶죠? 근데 이게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합격하시기 직전에 선생님 첫날 공부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와서 조금 이해되는 것 같은 거예요. 라는 대답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자, 그럼 공부를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부에서 여기서 이거는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 수험 공부예요. 자,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실관계를 내가 이론을 공부를 해서 이것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우리는 공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수험 공부는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딱 여러분들이 주어지고 민법 공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해석해봐. 그럼 나름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해석은 하실 수 있지만 답이 없는 거를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철저하게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민법 처음 공부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이거 한번 적용시켜보고 싶고 요거 한번 적용시켜보고 싶고 여러분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전 굉장히 즐거워요. 선생님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막 답변을 달아드려요. 저한테 앞으로 질문하고 상담이랑 굉장히 많이 하실 거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랬거든요. 질문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 상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막 달아드리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사는데 이게 옳은지 고른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서 그런 게 없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한다. 그게 바로 수험 공부다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조문하고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생기초특강에서 봤던 거죠. 왜냐면 보세요. 자,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요. 여기 계속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랑 을이라는 사람이랑 서로 분쟁이 붙었습니다. 아우, 야, 나 화나. 야, 나도 화나. 둘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을 딱 한 경우에 법에서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민법 법전에 그렇게 돼 있으면 오케이. 하지만 세상 사는 게 모두 민법 법전에 다 있진 않아요.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겠죠. 누가 해석을 어떻게 해줄까요? 혼자 둘이 가가지고 을이 갑 집에 따라가서 칼 들고 가서 난동 부려요? 그러면 안 되죠.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쭉 판단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분쟁사항 있죠? 이 분쟁사항을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답이 뭐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A라고 볼 수도 있고 B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답이 뭐예요? 몰라요, 저도. 근데 변치 않은 답이 있기는 있어요. 뭐? 그게 바로 조문과 판례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B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끔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면 A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하고 조문 같은 내용은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현재 정답이에요, 이게. 현재 인정되는 정답이에요. 조문도 바뀔 수 있고 판례도 바뀔 수 있으나 우리가 현재 공부해야 되는 건 조문과 판례다.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A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님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B의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무조건 A가 맞다라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요게 행정사 시험에서의 민법 총칙을 우리가 또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죠? 그쵸?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어떻게, 객관식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기초특강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일반적으로 다음 중 동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요. 뭐예요, 정답? 바로 뭐예요? 뿅, 개나리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첫째, 그렇죠. 동물, 아닌 것, 옳은 것도 아닌 것, 여러 개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찾는데, 다른 거 세 개는 맞고 하나는 아닌 거구만. 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입력이 됐어요. 다음에요. 동물이 뭐더라?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유류도 있고, 뭐 조류도 있고, 그리고 인간도 있고, 어류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우리는 이것을 동물이라고 해. 그러면서 같이 공부합니다. 동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여기 식물이라는 카테고리라고는 다른 대비되는 카테고리가 있어.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동물이 정확한 정의는 모르지만 식물과 반대된다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식물에 해당하는 거에 개나리가 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사고 과정으로 개나리가 답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자, 이거 동물이 아닌 것이 왜 개나리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거 볼 때 실강에서는. 그러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그 당연하잖아요. 왜 당연한데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벌어진다니까요. 먼저 아닌 거, 자,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고 동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냥 동물을 먼저 고르고 나머지 아닌 걸 골라요. 그리고 동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식물이란 것이 알고 있다면 식물을 빨리 찾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다음 중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부했던 매매 계약에 대한 개념 있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조문과 판례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냥 그 아닌 것을 바로 찾아내거나 혹은 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를 했다면 딱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되는 예겠죠. 반대되는 예. 거기에 대한 판례를 바로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요. 이래야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까치는 조류에 해당하고 조류는 동물에 해당하니까 이거 맞아.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정답이 바로 눈에 확 튀어나오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에 6월달에 5월달에
내년도 5월달이겠죠? 5월달에 시험을 보실 때까지 보면요. 제가 이거 왜 정답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왜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때 이걸 다시 보여드려요. 그때 개나리를 정답으로 잡았던 거랑 똑같죠? 라고요. 그러면 아 맞네요. 같은 원리였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민법 처음에 어렵거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자,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원리 쭉 설명해요. 정의 쭉 설명해요. 답답하고 뭔 소린지도 모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체화돼서 받아들이죠. 법도 똑같습니다. 민법도 똑같아요. 그 방법으로 저는 강의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볼게요. 이거 봤으니까 요대로. 자, 먼저 큰 카테고리는 먼저 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론을 공부하는 거는 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요. 이론을 모르면요. 우리가 이론을 모르면, 암기만 하잖아요. 기출 조문 암기만 하면 다음날 까먹어요. 근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 과정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이렇게 설명하는, 처음에 곱셈이란 9구단, 자, 12 곱하기 8. 자, 우리 시험 문제 실제로 12 곱하기 8을 푸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 문제,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어떻게 공부합니까? 9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덧셈을 연속으로 여러 번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이죠. 아, 구단은 곱셈을 자,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만약에 100% 했다면 100% 했다면 어떻게 해요? 9구단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그렇죠. 9구단을 외워요. 요약 정리된 것을 여러 번 보고 또 여러 번 해서 완전히 체화시키면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 12 곱하기 8은 96 딱 나온다고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좋아요? 곱셈이란 것의 정확한 정의를 알면 뭐가 편해요? 그렇죠. 요 암기가 편한 거예요. 9구단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해보세요. 와,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저를 학교 보내기 전에 어머니의 목표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한글을 띄고 온 거고 두 번째는 9구단을 암기시켜서 보내는 게 어머니의 목표였는데 세상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한글도 못하고 그래서 9구단도 못하고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는 사 찰싹 에이 틀렸어 바로 에이 모르겠어 찰싹 맨날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9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이라는 것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다. 자, 그리고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의 연속이다 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이 9구단을 암기하는 게 그때 처음 했던 것보다 한 100분의 1은 쉬워졌을 거예요. 즉 공부하고 실제로 시험에 적용하기 직전 단계 있죠. 시험에 적용하기 직전 단계를 여러분 머릿속에 장기 기억시키려면 바로 이게 이론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9구단은 뭐예요? 네, 요약 압축한 자료입니다. 제 요약서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요약을 만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제 기본서는요. 뭐 제가 쓴 거긴 하지만 다른 뭐 기본서들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가장 판례도 많고요. 예시도 많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박결 정리집 받으신 분이라고 물어보세요. 제가 민법 총칙 강의를 하지도 않고요. 수업을 맡지도 않았는데 제가 요거 있죠. 요 그림 저만 가지고 있는 정리 자료거든요. 이 자료를 민법 총칙 한 40페이지, 30 몇 페이지 정도짜리를 지문 정리 자료를 함께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뭐 각종 카페라든지 공부 커뮤니티에 싹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마지막에 보고 합격하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시간 없어 그것만 보고. 자, 그 정도로 압축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제 자료를 보시면 그리고 가독성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잘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제 수강 후기 한번 보시면 2차 후기 되지만 선생님 수업 듣고 책만 그냥 혼자서 읽는데 읽히네요. 신기해요. 라는 수강 후기가 있어요. 그만큼 제 책은 저는 자부심 있습니다. 강사는 강의와 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뻔질나게 막 입에 발린 말 잘하고 무조건
무조건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의하고 책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책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은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 시험 문제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보다 굉장히 세분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지엽적인 내용들까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2025년, 2024년 최신 판례들도 거의 다 문제되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면 너무 할 게 많은 걸이라고 글쩍글쩍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구구단 만들기 위해서예요. 구구단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구구단 여러분 잘 만들고 암기하실 수 있어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에서 수험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보셨으니까 저 앞에서 봤던 저거를 옮기면 이렇게 생기초 특강 있고요. 기본 강의, 기본 이론은 이론 강의예요. 핵심 이론 강의에서 제 요약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요약서는요. 정말 초압축을 시켜서 한 100페이지 정도로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100페이지 중에서 요약 자료는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짧죠? 그럼 나머지 40페이지는 뭐예요, 선생님? 40페이지는 지문 정리 자료예요.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문이에요. 옳고 그른 것. 자,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실제로 현재 출제됐던 모든 지문들 플러스 최근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민법은 여러 개 많다 그랬잖아요. 되게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의 지문들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포함된 지문 정리 자료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러 번 보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자, 그리고 기본 이론, 핵심 이론까지 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되죠. 자, 여러분, 실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도 1회부터 13회까지 우리 행정사의 모든 기출 문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진 논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논점을, 보완해주는 제가 내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내는 문제는 저도 신빙성 없습니다. 확신은 있어도 저만의 혼자의 확신이지 여러분들의 수험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다른 시험 기출 문제를 변형하거나, 묶어서 여러분께 수록을 했어요. 그걸로 같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 시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세무사라고 하든지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또 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자, 저는 전 시험을 매번 다 나오는 그날보다 보거든요. 자, 요렇게 수록한 문제집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같이 문제풀이 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쪽집게 100선하고 이제 파이널 특강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100가지 토픽 정도 잡아가지고 이것만 풀으셔도 이론이 정리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차만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서 난 3과목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9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강의는 8월에 수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혹시 시간적 여력이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추천이냐면 2차를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2차를 같이 달리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업만 듣고 간략하게 여기 깊게 공부를 하고 회독을 돌린다기보다는 일단 1차는 수업을 쭉 들으세요. 언제까지? 핵심 이론이 끝날 때까지요. 열심히 혼자 들으세요. 그러면 시간이 남잖아요. 2차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는 허들이에요. 내가 1차에 100% 합격을 해야지 라고 해서 1차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과투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1차의 비중을 한 7대3 정도 놓고 출발을 하세요. 2차의 맛이라도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합격을 했죠? 1차 시험 6월달에 합격했습니다. 10월달에 바로 2차 시험이죠. 3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내용 현출해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대체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첨삭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은 거의 다 2차만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들어서 이제 첨삭을 조금 답안지를 굉장히 잘 쓰시는 단계까지 이제 슬슬 올라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2차 과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답안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맛이라도 봐야지 6월달부터 뿅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동차 합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생으로 처음부터 이론 강의 듣고 뭐 하고 석 달 만에 이걸 한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같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혹은 한 9월, 10월, 11월 정도까지는 2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자 1월부터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1차 과목에 좀 더 힘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차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내 목표는 행정사 합격이 아니라 행정사 1차 합격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최종 합격이 목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어려워하는 게 불량 용어 휘발성이에요. 그러면 이거 샌기추트 강에서 했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다? 양을 줄이고 반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지 않고 열심히 반복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화이팅 하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솔루션을 대로 따라서 하신 분이 우리 행정사 시험은 아닙니다. 다른 시험이에요. 저한테 실제로 보내준 카톡이에요. 카톡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풀이 강의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풀이 강의 때 시험 문제풀이 강의 때 나왔던 건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외계어였는데 한글로 보여요예요. 자, 여러분 민법을 공부하시면 진짜 외계어로 보여요. 처음에 분명히 한글인데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는 게 민법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내용 당연히 나온다 그랬죠. 뒤에 이해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보면 여전히 외계어예요. 그런데 논리적인 학문이죠. 그러니까 민법은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특히 민법 총칙은 자 외계어로 외래어도 아니야. 외계어로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논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 이건 2차에 대한 얘기예요. 1차는 결론만 기억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릴게요. 뿅! 장기 기억을 위한 기정의 for marking method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영어도 못하면서 이거 쪽팔리네요. 영어도 못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O, 세모, V, X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현공, 보수, 약정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 지문을 아셔야 돼요. 정답은 동그라미거든요. 여러분 103조 가서 이거 배울 겁니다. 이게 정답은 동그라미인데 자 이게 교과서에도 있고요. 기본서에도 있고요. 요약서에도 있고요. 지문정리 자료에도 있고요. 문제풀이 자료도 있을 거예요. 요게 그러면 매번 등장하죠. 근데 매번 헷갈려요. 자 이게 객관식이라고 한번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중에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이렇게 5체 분시해서 나눠셔야 돼요. 내가 텍사스 체인소로 이걸 다 나눠가지고 지문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셔서 학습을 하실 때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틀린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오답 노트 만들어서 보면 내가 모르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저는 이거는 별로 되게 좀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학습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지문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내가 맞았다 동그라미 틀렸다 X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지문을 나는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느낌표. 나 이 지문 한 번쯤 본 것 같아. 혹은 야 이거 초면인데 큰일 났네. 와 이분 초면이네. 누구세요? 물음표. 어떤 지문을 딱 봤을 때 자 그런데 이 느낌표 있죠. 느낌표도 두 가지로 나눠요. 나 이거 초면 아니고 분명히 본 적 있어. 그리고 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알고 있지. 2023년 이후에 체결된 형사사건에 대한 현공보수 약정은 민법에서 103조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로 인정을 하고 있지. 난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한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다가 지문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맞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봤던 지문이고 그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그라미. 자, 그런 다음에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인데 결론도 모르겠어. 그럼 X. 틀렸다가 아니에요. 처음 보고 결론도 모르다가 X. 그럼 이 중간에 뭐 들어갈까요?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지문을 처음 보거든요.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것 같긴 한데 처음 봐. 완전 낯설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법리를 통해서 여기에다 적용을 하니까 답이 얼추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체크해요. 일단 체크.
내 생각에는 이거 103조 위반으로 무효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혼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과서를 딱 뒤져봐요. 맞았어.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동그라미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단 여기 체크. 그럼 여기는 뭐냐? 이건 분명히 봤던 지문이야. 수업도 들었고 교과서에도 봤고 요약서에도 봤고 객관식에서도 나왔어. 근데 결론을 모르겠네? 세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VX 체크 X로 일단 표시를 해놔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쭉 이런 지문 자료를 들린다고요, 제가. 이런 지문 자료를 여전 최종적으로 이것만 보시게 될 거예요. 달달달달 보시면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네, 그걸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1번 반사해줘 저거는 이건 맞아. 이건 내가 무조건 아는 지문이야. 동그라미. 다시 태어나도 맞출 수 있어. 동그라미. 자, 두 번째도 이것도 알아. 동그라미. 세 번째는 모르겠고 체크 넘어가고 네 번째는 처음 봤던 지문이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법리를 적용을 해보면 이게 맞는 지문 같아. 일단 체크해놓고요. 다섯 번째는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세모.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몰라. 처음 봤어. 결론도 모르겠어. X. 자, 이렇게 한 번 보는 거예요. 민법을 한 번 보고 절대 못하는 과목이라고 했죠. 한 번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민법은.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똑같은 걸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또 봐야 될까요? 내가 이미 아는 지문이에요. 워낙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게. 교과서에서 제가 강의할 때 별표 빡빡 치고 형광펜으로 빡빡 쳐놨어요. 그쵸?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 번 봐서 머리에 확 남았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야 될까요? 안 봐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잊어버릴 때쯤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내 확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알겠어. 안 볼 거야. 그 비워놓으세요. 안 볼 거라고. 자, 세 번째는 X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지문, 처음 초면이고 모르는 지문이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돌려볼 겁니다. 기본서를 딱 보니까 여기 나와 있었던 건데 아이고 여기 있었던 거구나. 이래서 이거구나. 맞아. 한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봤을 때 세모가 다시 X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잘못 공부한 거예요. 근데 또 X가 되는 확률도 높아요. 이거 분명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도 모르겠네. 또 처음이네. 그럼 잘못 본 거긴 하대요. 그쵸? 하지만 X는 보통 세모가 될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이거 세모가 될 거예요. 왜? 초면이죠. 근데 이제 책을 봤으니까 초면 아니죠. 근데 결론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모가 될 확률이 높아요. 체크된 거는 웬만하면 동그라미 돼요. 이거는. 왜요? 내가 유추해서 맞춘 거라니까요. 그쵸? 그럼 다음에 보면 이거 그때 내가 유추해서 맞춘 거였는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동그라미 돼요. 세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동그라미로 진화될 수 있지만 다시 세모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1회독을 마치고 2회독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개밖에 안 남아요. 동그라미, 세모밖에 안 남게 돼요. 3회독 할 때 볼까요? 이거 동그라미 다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안 봐도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지워버릴 거예요. 다시 안 보게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공부해요. 지워버려요. 안 보게. 물론 화이트로 다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제 친구도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안 볼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건 안 봤는데 2번은 두 번째를 안 봤는데 세 번째 보니까 맞아. 그때 내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서 나를 믿을게 잘했어. 맞았어요. 그럼 또 지워버려요. 이건 세모죠. 한 세 번째 봤는데 또 세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또 세모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요. 이거 여기가 실질적으로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니까 이것도 지워요. 5번은요. 세모가 또 세모인데 세 번째 보니까 결론 명확하게 알겠어요. 이번에 동그라미 됐어요. 네 번째 봤을 때 이거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회독이 늘었어요. 자, 첫 번째 회독을 했을 때 민법 전부 다를 보는데 2달이 걸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회독할 때는 얼마 걸릴까요? 두 번째 볼 때 많이 확 빨라지진 않아요. 확 빨라지진 않아요. 한 1.5개월이 만약에 걸린다고 해봅시다. 세 번째 볼 때는 이때부터 빨라지는 거예요. 3주. 그리고 네 번째 볼 때는 1주. 다섯 번째 볼 때는 3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독이라 그래요. 객관식 회독은요. 정답이 있어요. 똑같은 지문을 불안해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답답해서 못 봐요. 짜증나서 못 봅니다. 선생님 저 5번 봤는데요. 똑같은 속도로 5번 보면요. 그거 제대로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워가면서 보는 겁니다. 공부는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아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질문. 자, 이거 제가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활용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요약서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예 원래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프린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복사집 가서 프린트를 너무 복잡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예 교재를 낼 때, 요약서를 낼 때 아예 거기다 포함시켜 버렸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도 보시면 판례가 쭉 있어요. 내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걸 옆에다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 드리니까요. 근데 기본서에 하긴 조금 쉽지 않아요. 문제집과 요약 자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요. 그럼 선생님, 기본 강의 들을 때는요. 자, 기본 강의 들으는 12주 동안은요, 여러분 일단 쭉 한번 따라가시는 걸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낯설음 극복하고 전체적인 얼개를 완성하는 것이 기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뭐죠? 처음에 공부를 이 밑에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자,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처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팍팍 올라요. 자신감이 팍팍 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무지의 꼭대기라고 불러요. 무지의 봉우리. 내가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뭐야, 문제도 확확 풀리고 나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민법 1회독 할 때 정도예요. 자, 기본 강의 12주 전부 다 정도 들으면 이 정도 돼요. 자신감도 높아지고요. 민법 별거 아니네 하면서 1차를 저쪽에다 치워놓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돼요. 뭐지 이거? 그때 풀었던 문제 같은데 왜 안 풀리지? 공부는 더 했는데 왜 안 풀리지? 자, 이런 과정이 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민법을 저기다 던져놓으면요, 언제 오냐면 시험 직전에 옵니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때부터는요,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더 성취의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남들이 봤을 때 민법을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요, 자신감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게 돼요. 자,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네, 나 자신의,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안다고 지금 내가 너무 많이 한다고 자만할 필요 없고요. 내가 공부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해커스가, 그리고 제가 만들어 드리는 커리큘럼에 몸을 따라서 제가 목표를 설정해 드릴 거예요. 그 목표대로 그냥 쭉 가시면 큰 무리 없이 1차 합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드린다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는 뭐 더닝크루거 효과는 그냥 여러분들의 공부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입니다. 자, 1차 문제는요, 1차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2차를 공부하시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게 빠지게 돼요. 자, 나는 도는구나. 나는 뱅뱅 도는구나. 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세요. 뱅뱅 도는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렇게 느껴요. 하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보면요, 다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에 합격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민법 실력이 안 는다고 한다면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자, 이 화살표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빛나는 행정사 자격증이 여러분께, 갑자기 울컥하네요. 자, 여러분께 한 1년 뒤에는 반드시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 저는 1, 2차 강의를 통틀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OT가 조금 길었죠? 네, 제 목표는 OT를 좀 짧게 하는 거였는데 한 예상되는 시간 정도 했네요. 자, OT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지요.